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카일 폴란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우리 한상희 선생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서운하시죠?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예, 그러니까. 효자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예. 꼭 옆에 붙어 있으라 그래서 지금. 예, 못 효자시죠, 오시고. 효자고. 우리 뭐 진보 진영이 원래 노인 세대를 뭐 소홀대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들이 진보나 개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활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노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진보 진영이다. 그래서 일부 노인분들께서는 그런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제가 그 유명한 테러 빙자법이로도 불리기도 하고 테러 장비 설치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테러라는 장비를 설치하는 법이다. 테러 장비법이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은 테러 방지법,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정말 우리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결코 근거 없는 뜬 소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변협의 서울 지역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변호사협회 오용중 인권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영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참팟은 처음이시고 예. 팟캐스트는 몇 번 가보셨죠? 아니요. 제가 원래 좀 이런 방송에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아, 그렇죠. 굉장히 네.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시죠.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서울변협에서 인권위 활동을 총괄하시는데 그 대단히 그 열심히 하시면서도 이렇게 잘 나서지 않는. 예. 왜 베일에 쌓여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남이시고 좋은 분이신데. 아, 제가 나가고 싶어도 잘 안 불러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뭐 효자신데 저는 육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3살, 4살이기 때문에 육아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대외 활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애들이 어려서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서울변협이 테러 방지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도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의문이죠. 인권 예. 결의문. 오. 예. 대한변협회장은 이상한 공문을 보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예. 서울변협은 또 올바른 길을 걸으신 게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예. 예. 어떤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말씀을 조심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언론에 많이 이제 공개돼서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대한변협은 이제 뭐 서울지방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법정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변호사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법정 단체인데 이 대한변협이 그 법정 단체로서 어떤 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는 그 의견 수렴 절차, 검토 절차를 다양하게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걸 모든 걸 생략하고 그냥 협회장 도장 하나 딱 낀
문서가 언론에 딱 공개되니까 회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테러 방지법을 찬성한다는 또 네, 그런 전부 취지로. 찬성 취지로. 오.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내용도 문제도 있고 절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과를 했나요?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사과를 사과를 한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나중에 하도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이제 사과를 하는 식으로 좀 넘어갔죠. 음.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이 보통 이제 국회 법안이 제출되면 이제 법정 단체로 당연히 이제 대한변협 의견 조회가 옵니다. 예. 이 법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연히 오니까 이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지금 이번에 보면 이런 절차 예를 들면 이제 법안이 오면 주무이사 법제이사고 그다음에 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제위원회에서 이 법이 어떤가 그렇죠. 변호사들을 수십 명이 검토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인권 침해 소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또 인권위원회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인권위원회 다시 이 법이 인권 침해 소지 논란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검토해서 또 주무이사를 통해서 의견을 내고 하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상임이사회에서 이렇게 법안을 이제 이런 의견을 국회에 내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찬성한다. 하는 뭐 상임이사도 있고 반대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면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대한변협에 공식 입장을 내든가 말든가 뭐 찬성하든가 반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그런 절차를 거의 생략하고 그런 의견을 이제 또 내면서 국회의장한테 내느냐 아니면 새누리 정책의장인가요? 네. 그분한테 내느냐. 그 대한변협이 어떤 당의 어떤 정당에 이런 법 의견을 낸 경우는 제가 확인하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국회 업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한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책의장 뭐 당 대표도 아니고 정책의장한테 이렇게 수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훈 정책위장이 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한테 요청해서 받았나 보죠. 그리고 급이 안 맞죠. 그러니까 급도 안 맞고 어, 사적인 관계도 아니고 예, 그러시면 안 될 것 우리 같은데. 그 변호사단체 최고의 예. 우리 책임자이시고 얼굴인 예. 협회장님은 국회의장과 동급이죠. 예. 이렇게 기관 간 예우를 완전히 생략해버린 예. 그런 또 절차의 문제. 이거 너무 슬픈 현실이죠. 우리 그러니까 변호사들. 검토를 했으면 절차를 거치고 네.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네. 국회의장한테 보내서 그렇죠. 참조해 달라. 예, 그렇죠. 절차 내용 뭐 형식 모두가 문제네요. 그런 거를 테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이 자기 조직을 테러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강가 테러가 뭔지가 제가 제일 궁금해요. 예리하십니다. 테러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장님이 협회원들에 대한 일종의 큰 신뢰로서의 테러를 한 거지. 신뢰로서의 무형의 테러 뭐 이런 건데. 자, 어제 3월 22일 어제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법 문제, 그다음 사이버 테러 방지 문제 진단 토론회가 있었던데 오영중 변호사님이 토론자로 나가신 거로 나왔습니다. 네네. 어땠습니까? 그냥 뭐 이 법안의 문제점들은 널리 알려지긴 했는데 지정 토론하셨으니까 예, 예. 어떻게 토론하셨어요? 발제를 보니까 이강철 변호사, 예, 예. 그 유명한 세파이브 변호사님 예. 하셨던데 민변의 예. 열혈 변호사님이죠. 예. 똑똑하세요. 아, 공부를 잘해요. 밥 먹고 맨날 그것만 연구하니까. 아니. 이분은 국가보안법, 지시법, 테러방지법 3개만 연구한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오영중 변호사님은 그것도 훨씬 복잡한 공정거래법, 예. 재벌 대기업을 규율하는 상법 이런 거 원래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경제학 박사니까. 예,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시고 또 저희 공정거래 사건에서 재벌 대기업 횡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 도와주시는 또 은인이시죠, 은인. 아이고, 숨어 있다 어지러지합니다. 해서 은인이기도 하고 은혜로운 분이라 해서 은인이기도 하는 은인.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오 변호사님이 변호사 양심을 걸고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어제 토론 요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좀 쉽게 좀 길게 하셔도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그날 분위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법이죠. 국회의원 수십 명이 필리버스터 예. 이걸 하면서 어떤 전 국민을 에 대해서 법 공부, 헌법 공부, 아, 재밌었죠. 정치 예. 공부를 시킨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주 훌륭한 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 아, 어제 토론에 왜냐하면 욕하면 테러 의심 인물이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행사장에 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면 하는 사람들은 테러 의심 인물로 그렇죠, 몰릴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의심 인물이나 의심 이상한 인물.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원래 참석 예정 인원은 한 500명 정도 됐는데 50명도 안 왔어요. 아. 450명이 테러 의심을 도저히 받기 싫다. 왜냐하면 테러 의심자가 되면 자기 통장, 전화, 뭐 위치, 그다음에 어디 뭐 다 추적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엄청 어마하니까 나를 이런 감시를 받고 싶은 사람 예. 지목되기 싫다 이런 의지 뭐 이런 게 강한 표현이죠. 예. 예. 그래서 그 토론회는 핵심 테러 의심자들만 모였어요. 예. 그 이광철 변호사를 필두로 해서 국정원이 보기에 정태인 소장. 아니요, 어제 50명 명단이 굉장히 중요한 명단이에요. 굉장히 한국 테러 세력의 총본산 50명 국회 모여가지고. 그래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테러 의심 인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아무튼 그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진짜 법에 네. 의심 인물이라는 표현. 다른 법에는 굉장히 찾아보면 예비 음모라는 표현은 있는데 여기는 예비 음모를 저지를 것 예비 음모에다가 의심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있죠. 의심할 네. 그냥 의심도 아닙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상당한 이유. 의심스러운 것보다 더 포괄적이네요. 포괄적이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요거 의심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하냐? 누가 하겠어요? 국정원이 하나요? 맞습니다. 맞군요. 저는 우리 국정원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늘 이렇게 유보적인 저는 국정원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거든요. 예, 국정원이 저는 국정원 선생님 저는 테러 의심 분자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국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의심을 이제 국정원에 계신 훌륭한 똑똑한 이 인텔리 수사 요원들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의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나중에 누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네가 의심한 근거를 내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이광철 변호사가 어제 말씀하신 사법통제, 예. 국회통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 의심하게 그렇죠. 됐는지 근거를 내놔라. 그 근거가 적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되는. 그렇죠. 그냥 국정원 마음대로네.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완전 마음대로. 몇 장수 마음대로. 어.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국정원 마음대로 국민 사찰법 그렇게 이렇게 되는 규정하면 거예요. 되겠네요. 예. 어. 상당히 의심스러운 법이죠, 이게. 네. 그래서 어제 그래서 토론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결론은 이제 이 총선에 묻혀버린 테러 방지법,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여당이 아주 많은 의식을 확보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후속법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완결판 국정원 정보 일종의 이제 바둑을 이렇게 알파 고보다 더 완벽한 국정원 고 알파 국정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알파 국정원. 네, 알파 국정원. 재밌네요. 예. 완결판. 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예. 그러면 서울변협의 의견서 요지를 다시 한 번만 그럼 오 변호사님 쭉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들 입장은 이제 법률가 단체도 함께 예.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냈습니다. 오늘 한 교수님 오셨으면 이 교과서적인 문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코멘트를 달아주실 텐데 예. 결국 우리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지금 뭐 헌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헌법이 있어요. 예. 있고 그 헌법에 보면 뭐 영장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뭐든 사람을 이렇게 인신구속하거나 체포할 때 예. 또는 물건들을 압수할 때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열람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덜쳐낼 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테러 방지법이 요거를 완전히 이제 뛰어넘는 영장 없이도 엄청난 정보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물론 뭐 통신보호비밀법 이런 거를 뭐 준용한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포장이고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이런 영장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수집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러 의심 상당한 이유 이거는 너무나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이런 개념이에요. 예. 요거를 우리 헌법재판소나 이런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거죠. 예. 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우리 법률은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위반하면 이게 처벌받는다 이런 걸 명확해야 국민들 그 법을 따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두리뭉실 뭐 넝굴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국민들이 불안해서 이게 법인지 학법인 적법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원칙 그리고 헌재 항상 명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거기에 위반되면 다 위헌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 조항 곳곳에 이러한 그 명확성 원칙 또는 죄형 법정주의 이런 걸 위반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연 테러 방지법이 이제 뭐 국가 위기 상황이어서 직권 상정을 할 만한 사안이었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가 뭐 상식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법 절차를 안 거치고 직권 상정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 이 정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국민들 여론이 많았죠. 그 정도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뭐 헌법에 보장할 통신 비밀 자유나 사생활 비밀 보호,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특히 이제 집회 시위. 지금 정부에서 보는 뭐 작년에 민중걸기 대회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이 법에 의하면 테러인 거죠. 저희 뭐 서울중앙구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2차 민중걸기 대회는 전체 90%가 평화롭게 됐는데 일부 이제 그 차벽 주변에 이렇게 물리적인 행사가 있는 일탈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적법한 집회였으니까 그 다음 집회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행정법원에서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또 판결도 났고요. 그 2차 민중대회는 그래서 법원이 허용을 한 거잖아요. 사실. 3차를 허용한 거죠. 2차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 전제하에서 그만큼 이 법원이나 법 쪽에서는 이게 이런 정도 집회면 뭐 당연히 허용돼야 되는데 이 뭐 우리 정부나 경찰이 보기에는 이게 테러인 거예요. 그 차벽 주변에서 막 그 물건을 파손하고 이런 사람 분들이 좀 계셨죠. 이 정도면 테러라는 거죠. 그러면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약간의 격한 오버했죠. 행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오반 시민이 테러면 안 걸려들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죠. 술 먹고 오버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 앞에 계시는 분도 이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요? 저는 전혀 오바를 안 하기 때문에 평화의 사도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 결국 테러 범위가 너무나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법안을 반대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그러면서 뭐 길거리에 나와서 표현하는 거 이거는 헌법이 하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 권리고 아주 주권자라서 고도의 보장받는 권리인데 이게 이 법에 의해서 한 방에 그냥 완전히 이런 걸 못하게 되는 여차하면 이제 테러 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고도로 헌법이 보장하는 이런 표현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가 아주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그 국민의 인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완전히 이제 제약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봐서 이 법의 인권 침해 우려였으므로 우리 법조인들이 국회에다가 이런 반대 의견을 내달라 이런 이제 간곡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변협이 대한변협 회장님의 일탈에 맞서서 우리 서울변협이 아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러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좋은 입장문을 내주셔서 그나마 시민들이 많이 그때 위안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그럼 지금 남은 쟁점 이제 우리가 이 법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결국은 통과는 됐고 결국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마 이제 훌륭한 분들이 이번에 국회 가시려고 많이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뭐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주권을 이제 대신해서 행사하시죠. 그런데 국민들이 테러 방지법 인권 침해가 상당히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개정 논의를 먼저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폐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개정이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지 못하면 잡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개정이나 폐지 의견을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라는 말, 테러방지법의 테러 자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애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항목의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아는 테러랑 상당히 달라요. 법 자체가. 그래서 제 의문이 테러하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위할 때도 테러 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테러하고 일반 형사 사건하고 뭐가 다른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만일에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하고 구분이 안 된다면 기존의 법률을 다 규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먹고 파출소 가서 이렇게 막 난동 부리는
아저씨들 많잖아요. 예, 그렇죠. 주치. 예, 그냥 원래 지금까지는 경범죄로 예. 처벌했죠. 예, 적결 심판하거나 요즘은 또 조금 강화돼서 뭐 조금 약식 기소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갔는데 여기 조항에 의하면 이제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국가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신체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팔소 가서 경찰관에게 술 취해서 이렇게 한 대 때렸다라든가 뭔가 하면 나쁜 행위죠. 나쁜 행위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형사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죄 처벌하면 되는데 요 법을 딱 갖다 대면 이 사람 테러 리스트가 되는 거죠. 테러 의심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형식 논리이긴 합니다만 이런 여지가 법원은 있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형법은 아주 명확하게 딱 규정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법의 영역과 특별법이 겹치면서 줄 수 있는 이거는 상당히 뭐 어떤 위험한 입법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된 이 테러 방지법 형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이 돼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장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드라마 보면 이 수사관들이 굉장히 유능한 수사관들이 항상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증거를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장 발부도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이건 뭐 불법 상황이나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모든 의심서 그러니까 증거 대신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면 그다음 모든 상황에서 미리 모든 사람을 감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국정원이 국민의 곁에 온 국정원, 국민을 너무나 사랑하는 국정원, 국민의 사생활을 모두 궁금해하고 알아야 되는 국정원. 국민 안에 들어온 국정원. 예, 그렇죠. 우리 왜 짝사랑하면 그 사람 스토킹 하잖아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누구랑 전화하는지 궁금해하고 돈을 어디에 보내는지 궁금하고 뭐는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정원 국민을 짝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스토커가 되었군요. 그렇죠. 국민 스토커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테러란 개념이 너무 다시 한번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테러나 역사에서 드러난 테러는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억울한 어떤 특히 국제관계에서 국내 관계보다는 국제관계에서 아주 침략을 당하거나 대량 학살을 당하거나 이런 살상을 당했던 어떤 피어간 민족들이 또는 종교적 압박을 당하는 어떤 피어갑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국제정치 예민한 주제로 특히 강대국의 어떤 시설을 폭파시킨다거나 강대국의 어떤 주요 대사들을 이렇게 살상한다거나 뭐 폭탄을 설치 다 테러하면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보통 거기에 조직적인 행위가 개념이 들어가죠. 그리고 조직적인 개념이 있고 실력도 상당하고 보면 뭐 무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막 이번에 그 개봉한 런던 해즈 폴론 발음이 안 좋습니다. 런던 해즈 폴론 영화도 보면 뭐 저 카피는 그날 우리는 런던을 잃었다고 되어 있는데 뭘 우리가 런던을 뭘 잃습니까? 이렇게는 런던이 그냥 폭파당했다는 건데 그 영화를 봐도요. 살벌하거든요. 그 어쨌든 그렇게 바쁜데 또 영화 볼 시간이 다 있어. 저는 저기 틈만 나면 아무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애랑 가서 영화를 봅니다. 애랑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가 나오고 정말 공격적으로 파괴를 하거든요. 런던을. 근데 물론 그 원인은 민간인 결혼식에 이제 미국이 폭격을 해갖고 민간이 엄청 죽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인도 결국은 그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들이 원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강대국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테러라는 건 보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게 보통 우리가 이게 집회 때 하는 건데. 그렇죠. 집회 때 뭐 정부나 지자체가 4대강 사업하게 되면 4대강 사업 외항으로는 합법이니까 우리는 근데 그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막 산벌배도 하고 들어눕기도 하고 그걸로 막 정부가 그걸 중단을 하는 외항으로는 어쨌든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해라고 막 사실상 협박했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대체로 데모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걸리잖아요. 얘는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걸리고. 그렇죠.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만 과격한 행동을 하면 테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것만 이제 그거에서 강목의 행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작년에 민중대하고 2009년도에 용산 참사 직전에 우리 철거민들의 저항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이 법에 하면 전형적인 테러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몰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회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까? 이게 권한 행사 방해나 의무업무를 하게 하는 목적 이 용어가 형법에 있어요. 권리 행사 방해죄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직권남용. 그걸 그대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뭐 딱 넣어가지고 요거를 그 법으로 형법으로 다스리니까 이게 벌금 얼마로 이게 이 시민들이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라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좀 대우를 급을 높여주는 거죠. 일반 형사범에서 이제 테러범으로 격상을 시켜서 또 예우를 해준다는 거죠. 예우.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일반 형사사범이 아니라 국가를 뭔가 전복하려는 그런 행위다라고 대우를 해주는 거고 그 구조로 가다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이 시위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단체가 다 있잖아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다 있잖아요. 뭐 구룡마을 사람들이 강남구청 앞에 가서 뭐 우리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딱 넣으면 공무원들이 시끄러워서 일 못 하겠다. 공무원들이 직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나와서 달래고 막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돌아가세요 막 이런 것은 일하다가 말고 의무 없이 가서 막 이렇게 달래고 또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거꾸로 막 이렇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다스리겠다는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너무 상당한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죄도 이미 있는 거고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이것은 그렇게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나 강요죄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처벌해야 되면 그렇게 처벌해도 되는데 테러 방지법을 굳이 만든 것은 테러를 빙자해서 국정원이 전 국민을 스토킹해서 그렇죠. 이렇게 국가가 하는 일 또는 특정 집권 세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깃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이 법의 핵심이다. 그다음에 이제 테러에 대한 규정이 하나 테러 위험 인물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이제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당한 이유, 의심스러운 사람, 예비 음모를 한 사람도 아니고 보통 그 전에 법들은 예비 음모를 처벌하죠. 국가보안법이 그것도 아주 이례적인 법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음모라는 게 사실 마음속의 생각인데 그것을 처벌했던 건데 거기다가 음모를 했다고 의심 되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중적으로 불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음모를 꾸민 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오영증 변호사하고 제가 파출소 앞에서 막 계속 둘이 쏙닥쏙닥 거리는 거예요. 그쪽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파출소 겉에 있는 페인트 색깔이 참 예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국정원이 보기에는 저 파출소를 타격하려고 한다. 뭘 던지려고 지금 계속 쳐다보면서 음모를 꾸미는 거를 의심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개념이 하면. 그다음에 여기서 테러 위험 인물의 지정 절차가 법에 아무리 정해져 있지 않고 국정원장이 지정하면 테러 인물이 된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오영중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을 지정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런 절차도 없고. 그렇죠. 이의 신청 절차도 없고요. 없죠. 문제는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지정이 문제죠. 몰라요. 지정했는지도 모르고 그럼 기준도 모르고. 누가 알아요? 그러면 그것은 며느리도 모르고 국정원장만 아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들만.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했는지도 몰라요. 뭐 들으면 들을수록 없애야 될 법인데. 아니 법이 이 정도로 광범위하면 테러의 규정이 그러면 국정원이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지죠. 이게 얘들이 테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간에는 이 법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법이 아닐까. 요원들을 다 하려면 요원들을 엄청나게 뽑아야 될까.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국정원 직원 엄청 뽑아야 된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가에 가면 국정원 직원 뽑는다는 공고가 없었는데 요즘은 가보면 국정원 직원 모집 공고가 많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공공 공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이고 월급도 세고 권력도 그리고 주고. 내곡동 가보면 그 주변 땅이 넓어요. 공사 좀 더 하면 또 뭐 청사도 막 지을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내곡동 그 국정원 터는 진짜 넓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저도 딱 한 번 안에 들어가 보고 밖에서 주로 데모하러 갔었는데 오 변호사님 국정원 여러 번 가셨어요? 예, 갔습니다. 그럼 주로 뭐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 변론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뭐 그런 변론. 변론도 많이 하셨고. 저는 강연하러 갔습니다. 국정원에? 그럼요. 언제요? 비서관이었잖아요.
국민경제 비서관 시절에 동북아위원회 때 국정원에 동북아 공동체 구상이 뭔지 이렇게 가르치러 갔는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 수준이 청중들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는 하겠죠. 국정원 직원들도. 근데 그러니까 무섭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데 정보는 어둡잖아요. 그게 문제. 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것도 뒤늦게 알게 되고 무슨 핵실험 이런 정보들 대부분 틀리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사람 모아놓고 대북 정보나 해외 스파이들 정보는 캐치하지 않고 아니 국내에 너무 조사할 게 많으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인력을 배치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여력이 없는 거죠. 국내 비판 세력만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을 늘리자고 할 건데 만약에 인원 못 늘리면 이거 못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실업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원 늘려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정원이 너무 황당한 짓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이다. 이 저기 그렇죠. 테러 방지법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창조 경제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는데 대통령 화나가지고 국정원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좀 늘려야겠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풍자까지 나오는 지경이네요. 그도 그럴 것이 약간 화제를 돌리면 최근에 지금 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도 그렇고 시민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내 통신 자료를 마음대로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오 변호사님도 확인해 보셨어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확인을 안 했고. 그 확인 다 전태인 되면 소장님은요? 저는 뭐 확실히 하기 때문에 확인 안 했습니다. 혹시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안 나오면 또 국가가 나를 너무 아니 딴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야. 너 도대체 뭐냐 할 거 아니야. 아니 모든 걸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물어볼 리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합법 투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긴 한데 내가 전화를 어디에 누구랑 했느냐가 무슨 합법 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재밌는 게 이제 저도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사람들 설이 엇갈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국정원과 경찰이 제 통신자를 요구했을 거다는 설도 있고. 언제 했는데? 지금 한 3일 전에 했어요. 근데 한 이게 일주일 걸린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하나도 안 했을 거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019-279번이잖아요. 이 번호는 국정원과 경찰이 다 알고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자료 제공이 그거잖아요. 왜 그걸 요구했냐 물어보면 누군가를 수사하다가 보니 그 사람이 당신 번호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입수가 됐는데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로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통신 3사에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어떤 근거인지는 밝혀주는 저는 않아요 지금. 아니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019-279 땅땅땅땅을 조사하면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당신이 허브야 허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통신 자료는 제 번호, 이 번호의 주인 이름이 명의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의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제 일단 일차적으로 묻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랑 통신을 했는지 그 이제 통신 결과 그다음에 통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일단 영장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이메일 이 이메일 누구 거냐 누구냐라는 거하고 이 전화번호 누구 거고 주민등록번호 누구고 주소가 어디냐 이름이 요건데 그래도 통신 3사는 제가 계속 참여연대랑 인권단위 문제 제기해서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는 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네. 알려줘야지 자기들이 제공했으면. 제 주위에 이제 청년 활동가들이 좀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다 나온 거예요. 뭐 많게는 7건 뭐 이렇게. 네. 이건 굉장히 광범하게 이걸 지금 이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조사를 받아보면 이것도 내가 수사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전화번호만 쫙 전화 통신 기록만 쫙 봐도 아니 3년 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통화 기록 쫙 보면 생각이 나요. 그날 내가 뭐 했지 생각이 나요. 이제 그 번호가 누군지 이제 떠오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하면은 그날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조합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구나. 기억의 조합.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대충 친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사사로운 일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면 그걸 파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민중대회 때 간 것으로 의심스러운데 그날 통화를 보니 오용중, 정태인, 안진거라고 집중적으로 했던데 그 사람들이 다 그날 현장에서 채팅된 사람들이야. 근데 네가 발뺌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일종의 과도하게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는 방어 무기 없는 상태에서 저쪽은 모든 정보를 이렇게 파가고 있는
그렇죠. 예. 빅데이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럴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 돌려보면은 다 이 관계망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던 간에 그런 관계망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건 뭐 바로 빅브라더죠. 뭐 그게 뭐가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로는 검경하고 국정원이 이렇게 다 수집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참여연대 간사님 중에도 1년에 6번이나 통신자로 제공당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근데 또 1년치만 알려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했다는 얘기지. 예, 계속 했을 것이고. 6번 하신 분은 처장 유력 후보네. 이제 옛날 이제 학생회로 하면 투쟁국장 후보, 그럼 총학생 투쟁국장. 안진건 처장은 뭔가- 60번쯤 했겠네 뭐. 아니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왜 공개하지 않느냐. 통신 자료 제공 사실을 안진걸이 숨기고 있는 거라는데 저는 너무 바빠갖고 요즘에 총선 시민 네트워크 활동에 바빠갖고 이제서야 신청해놨습니다. 예, 그럼 우리 다음 그 팟캐스트 때 공개를 하죠. 뭐가 나왔는데 이건 진짜 네. 특종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그 오변 사람 이것도 문제잖아요. 본인한테 동의도 안 받고 내 개인 정보하고 가장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알려줘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다 핸드폰 번호까지. 예, 그래서 그것을 해갖고 그놈들이 어떻게 집적할지도 모르는 거. 그게 어떻게 네. 또 해킹당하거나 또는 심지어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정보를 예, 예. 믿을만한 공공기관에서도 심지어 신용카드 3사에서도 1억만 명의 정보를 유출시켜서 문제가 됐잖아요. 예, 예. 이런 끔찍한 일이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고 알려주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 이걸 네. 지금 그 영장주의를 여기도 관철시켜야죠. 네. 이것도 뭐 개인 정보를 이렇게 수사 목적으로 이렇게 열람하고 할 때도 영장을 통해서 해라. 예. 그러면 최소한 범죄 의심에 대해서 법관이 한번 심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렇죠. 쉽게 하지만 예. 그래서 여기에도 영장주의를 모셔서 앉혀서 꼭 법원에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본인 통보도 확실히 할 수 있게 예. 그런 법을 또 개정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 최소한 본인에게 바로 통보해주고 어느 기간 요청했고 어떤 사유로 요청했는지는 알려줘야지 우리가 그래도 사생활이 보호가 된다는 느낌이 들죠. 예측 가능한 생활이 가능하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업무상 횡령 사건 이런 뭐 변호를 했는데 피의자들이 묵비권 참고인들이 묵비권 행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불륜 조사한 사람들을 입을 열기 위해 목적으로 느껴지는데 예. 누구와 통화했는지 쫙 조사를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누구하고 누구 몇 회 때. 그 그림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 오 땡땡. 그래가지고 뭐 60회 이런 거. 60회. 그러면서 의견서가 이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묵비권 행사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이 수사를 방해한다. 이런 수사 보고서 뭐 이런 걸 막 작성하는 걸 봤어요. 실제 경험이에요. 법정에서 재판 가서 막 이런 걸 제가 항의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일이 아니라 뭐 좀 변호사들도 다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조사 입회했는데 다음 날 그런 걸 그 통신 기록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상당히 광범위하게 했는데 아무런 법적 통제를 안 받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 못했던 거죠. 일부 뭐 참여연대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안 알려주다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청구하면 소송에서 알려주도록 됐죠. 예. 동의도 통지도 없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도 일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변호인을 뭔가 조사에 참여 변호하면 무조건 지금 자기가 까인다는 거잖아요. 변호를 얼마나 위축시키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대한변협협회장이 딱 도장을 찍어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야죠. 전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변론을 요청한 또는 변호를 하고 있는 피의자 또는 네. 어떤 대상자랑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네. 이런 걸 다 조사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회에서 이거 선언해야 됩니다. 네. 전국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우리 변호사들의 이 통신 내용을 조회를 얼마나 했고 네. 몇 건을 했고 왜 했는지 네. 다 밝혀라. 경찰청장한테 보내고 국정원도 다 보내서 이건 명백한 변호권 침해라고 선언하는 게 회원들의 인권과 권리 신장에 큰 도움이 되죠. 그것을 저렇게 막 조직적으로 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피의자가 변호사하고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알아내려고 또는
암묵적으로 그 수사나 이런 걸 방해하는 걸 알아내려 압박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보통 변호사님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는 것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제 경험상 네. 소수사를 하는데 변호사 따라온다. 그러면 이 피해자랑 동일하게 봐요. 이 나쁜 사람 변호하니까 나쁜 거 아니냐. 적대적으로 봐요. 아, 변호사도 이제 적대적으로 네. 일단 이 딱 입장이 그렇고 뭔가 이 변호사가 뒤에서 뭔가 조종하고 있으니까 얘를 좀 뭔가 겁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아까 네. 묵비권 자체가 정당한 권리고 네. 변호사가 묵비하라 그랬는 게 무슨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어떤 지금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했으면 얘가 뭔가를 숨기려고 한 거니까 이건 뭔가 나쁜 행위다 이렇게 뭔가 전제가 지금 깔렸고 그걸 갖다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이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죠. 네. 그런데 그걸 행사하는 순간 이제 뭔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 변호사의 핸드폰 이게 지금 수사기관에 입수를 하는. 저도 엊그저께 이제 작년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랑 민중대 이렇게 단순 참관 건으로 계속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라고 최근에 연락이 와서 너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이제 갔었거든요. 수배 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요즘은 경찰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묵비권은 권리이고 변호사를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권리이니까 행사하실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친절하게. 범인도 아닌데? 예. 참고인한테도 그런 얘기. 아니 피고인 피의자. 아 피의자. 예, 저 집회 피의자로 체질했다는 가서? 거예요. 예. 예, 집회 시위. 그러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럼 뭐 아니 저는 이거 행사 안 할 거예요. 빨리 진술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뭐 단순 참가자니까 저는 꿀릴 거 없어요. 이렇게 하고 열심히 진술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경찰 선생님들도 뭐 단순 참가자로 보인다는 식으로 호응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권리 너무 정당한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그걸 변호사들이랑 짰을 거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들 압박을 시키는 거다. 네, 그렇죠. 예,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오 변호사님은 통신자료 제공 많이 당했을 거야 아마. 아마 한 100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0번. 빨리 신청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정부 주장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들으면 보통 시민들은 그거죠. 안진걸 처장이나 정태인이나 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네. 가능성이 있죠. 물론 뭐 더 많이 하겠지만 제 주위에 이거 신청하신 분들 보면 진짜 보통 사람들이 다 이게 되거든요. 이게 왜 우리 저 경제학에 그런 거 있잖아요. 6번 건너면 온 세계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진걸 처장의 허브 같은 사람하고 5번 정도만 지나가면 이건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전 국민이 사실 조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아 경제학에는 여섯 단계를 네트워크 건너면 이론,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죠. 토크? 아 네트워크 이론. 네. 한국은 졌죠. 조사하면 3.5단계면 모든 뭐 국민을 그러면 네, 다 안다는 연결되겠죠.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자, 예,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 공간은 안전하니까 일단은 물론 근데 뭐가 안전해? 국정원이 도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끔찍하네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사생활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들은 내 카드 정보를 대부업체에 팔아넘기질 않나. KT는 단순한 뭐 통신사들은 단순한 보안 장치도 안 해가지고 해킹을 당하질 않나 개인 정보를. 심지어 국가기관은 마음대로 내 민감 정보를 뺏어가질 않나, 빼가질 않나. 이거 너무 국민들이 불안해 살 수가 없는 뭔가 강력한 지금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훨씬 더 강력한 특별법으로 모든 법에 우선해서 헌법에 직속한 법률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뭐 엄청난 선언과 법률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범죄 연루 사실이 소명된 경우가 아니라고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 변호사님? 예, 뭐 어떤 경우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법원이 그렇죠. 범죄에 구체적으로 연루됐다는 그래서 그 정보의 제공의 필요성이 공익적으로 시급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그러니까 됩니다. 영장주의 예, 정장. 법원이 예. 심사를 사전에 할 수 있게. 영장실자도 영장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예. 그또 무슨 말씀을 한번 드리면 예. 지금
전국의 경찰용 CCTV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찰 한 5만 개인가? 지금 엄청나게 10만 개인가? 하루에 뭐 몇천 개씩 늘어나요. 예. 그리고 그게 설비가 점점 더 이제 예를 들면 사람 걸음걸이 스타일에 따라서 예. 죄가 누군지 해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네. 해상도가 선명해진 걸 넘었었죠. 걸음걸이로 인공지능. 지문으로 알아내는 것처럼. AI 인공지능. 지금 알파고가 한 게 그거예요. 그림으로 찍어서 인식한 거예요. 네. 처음에 그 초반의 포석을 그림으로 찍어서 인식한 거니까. 예. 지금 모든 주차장에 가면 그 차량 남발 인식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즉 이제는 이제 뭐 그동안 뭐 테러 방지법에서 뭐 통신 뭐 이런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입체적으로 이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CCTV.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딱 당겨 보면 아 어디 가 있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네. 또 그런 세계가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 CCTV를 통해서 이 모든 국민들의 이동 경로, 뭘 하는지 뭐 이걸 영상으로 입체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네. 판독이 가능한 이 정보와 이 정보를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집하는 정보 관리에 대해서 법적 통제 장치가 없어요. 지금 그것도 심각합니다. 어제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했었는데. CCTV와 관련해서도 네. 그러니까 뭐 우범지대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하는데 예. 지금 뭐 아니잖아요. 뭐 뭐든 사방팔방에 CCTV 없는 데가 없죠. 예. 그럼 이 영상 증거 자료들을 이 테러 방지법에 의한 정보 수집한 자료랑 딱 결합시키면 예. 뭐 알파고가 되는 거죠. 알파 국정원 되는 거죠. 국정원 알파 예. 경찰에 대해서 예. 온 국민을 그냥 자기 발밑에 놓고 감시하겠다. 예, 그나마 이제 테러 방지법 어찌됐든 법안이에요. 네. 법에 의한 통리잖아요. 근데 이 CCTV 정보 수집은 그냥 경찰청 내부 규칙 뭐 이런 거예요. 그 CCTV를 설치하였다. 뭐 뭐 그런 이런 거고. 뭐 이런 네. 고지만 해주면 설치 가능하다면서요. 왜, 막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제 이 뭔가 이거 인권적으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딱 결합하는 순간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 뭐 어마어마한 감시 모든 국민 감시를 받는 거죠. 이거 너무 살벌하네. 빅브라더도 이런 빅브라더가 없네요, 예. 소장님. 제 나이 때 사람들은 사진이 없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 없어요. 네. 또 편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문서도 하나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신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남기면은 잡혀가서 뭐 고문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저희는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당시 일반 시민들도 사실 삶이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도 말 함부로 못했거든요. 예, 그렇죠. 말 함부로 하다가 막걸리 보안법. 예 그렇게 잡혀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건 우연일 거예요. 막걸리 보안법은 뭐 좀 크게 얘기했다거나 우연히 경찰이 있어서 잡혀갔을 텐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모든 상태에서 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진짜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창조 경제 안 됩니다. 뭔가 마음 놓고 의사를 표면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해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사실 그게 다 자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고 또 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지는 사회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삶은 뭔가 근본부터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테러 방지법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점 널리 알려졌다 보고요. 그다음에 뭐 그 해법으로도 테러 방지법을 강행을 주도한 의원들에 대한 인권 시민단체하고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앞으로 낙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데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 국민의 대응인데 그다음에 그 해법으로 그래서 총선 때 야권이 어찌됐든 과반 이상이 되길 바래서 네네. 이런 법들을 폐기해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독소 조항을 없애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야당 수정안 중에 보면 그런 조항도 있잖아요. 이 법은 집회 시법에 예.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이 최소한 정도로는 그런 그렇죠. 안전판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새누리당이 거부한 건데 왜냐하면 그놈들은 지금 사실 새누리당 세력은 보면 집회 시위에 온 사람들을 IS에 비유하는 발언을 대통령 측에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네, 복면 테러스트라고 선다. 생각하고 있고 뭐 총 쏴야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뭐 총 애국 같으면 총을 쏜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사용해서 진압이라는 말인데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인지 우리 서울변협 인권위원장님의 지혜 해언을 듣고 싶습니다. 해언을 표현. 지혜로운 말씀. 지혜 중요하죠. 네. 저도 이제 6년 정도 이런 변호단체에서 예. 인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갈수록 일이 늘어나고 복잡해져요. 그만큼 인권 침해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쳐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개정. 예.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런 인권침 소지가 있다고 판단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가야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 합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 정말 이런 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다 동의한다고 하면 악법도 법이 돼버리는 거죠. 예. 악법도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악법은 폐지돼야 되고 악법은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많은 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시민들이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 수준 있잖아요. 인내 한계. 예. 한계점을 좀 높여달라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다 침묵했던 시민들이 이 정도 법으로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겠다라는 수준이 됐는데 그럼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총선 전에 모든 국민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 투표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혹시 오영준 변호사님, 정태인 소장님 이번에 그 국회에서 문제가 된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오 변호사님. 이철우 의원하고 이철우 의원 예, 있었죠. 생각납니다. 예. 이철우 의원만 생각. 제가 그래서 지금 총선 시민 네트워크 그래서 기억하라 심판하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받아 여러분들도 적겠습니다. 예, 받아 적으십시오. 자, 이철우 의원, 이노근 의원, 이철우 경북이고요. 이노근 서울입니다. 하태경 의원 부산입니다. 주호영 의원 대구입니다. 박민식 의원 부산입니다. 서상기 의원 대구입니다. 이렇게 6명이 그 문제 많은 테러 방지법과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대표 발의도 하고 공동 발의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6명은 지금 우리 인권 시민 단체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서도 이 중에 4명을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를 했는데 2명이 빠졌느냐. 서상기 의원은 컷오프 됐고요. 주호영 의원도 컷오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노구 의원, 하태경 의원, 이철우 의원, 박민식 의원 4명을 집중 공천 부적격자로 그러니까 낙천 대상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이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이죠. 이제 저희가 총선 시민 네트워크 간략한 일정을 알려드리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공천 부적격자들에 대한 반대 운동, 규탄 운동을 했다면 이제 24, 25일 후보자 등록이 되잖아요. 3월 24, 25일 날. 그럼 사실 일부 대다수가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서 공천이 강행이 되는 거거든요. 당장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에서도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이철우, 박민식이 나온 5명의 이 정말 국민들 테러를 빙자해서 온 국민을 국정원이 스토킹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집중 낙선 대상자로 이분들을 포함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서울이나 대구, 부산 이분들이 주로 대부분 이노근 서울, 하태경, 박민식 부산, 주호영, 이철우는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영남권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 변호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네, 이런 그렇습니다. 악법들을 주도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좋은 악법들을 폐기하고 좋은 법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다수 국회로 보내야 된다. 예,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나요? 예, 그 방법 플러스 예. 그 시민들이 이제 예. 어떤 식으로 그 자기 주권을 표현할 것인가, 예. 이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할 것인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뭐 지혜하는데 결국은 뭐 표현을 예. 뭐 사이버 공간에서 하든 아니면 거래에서 하든 자꾸 이제 표현을 해야죠.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옆에 사람들한테 이 법의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걸 설명해야 되고 그때 대한변협 회장님, 협회장님 그러실 때도 막 하루 저녁에 1,000명의 변호사들이 설명했어요. 하룻밤에 1,000명의 변호사들이. 그만 심각하기 때문에. 대한변협 예. 회장의 잘못을 잘못 비판하는. 비판하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보통 이렇게 1,000명 서명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변호사님들 설명 참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해요. 그 제가 변호사님들 들은 이야기가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예. 1,000명 넘게 있어요. 진짜로. 예.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에 대해서는. 예. 이 법이 참 묘하고 이게 참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를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같은 거 이거를 법조인 선언을 한번 해야 돼요. 법학자까지 포함해. 예. 오늘 교수님 안 나오셨는데 예. 그래서
뭐 한 변호사 한 5천 명. 오, 다시 한번 추진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네. 뭐 전국 모든 법대 교수님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뭔가 이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갖고 있는 이 인권 침해 저기 심각한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선언하는 정도의 긴급 행동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배님 인권위원회 제안해 하실 거죠? 뭐 이거는 뭐 속이면 다니가 아니라 뭐 완전히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한다면 민변에서 동도 뜨고 근데 꼭 민변 참여한다면 동 뜨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좀 중도적이었거나 또는 이렇게 관망하고 있던 변호사님들과 법조인들 또는 법대 교수님들까지 나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예. 아니 진짜 테러 저질러고 과격한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 일반 형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도 몇만 명의 요원이 있고 군대가 60만 명이 넘고 경찰이 10만 명이 넘는 나라인데 그걸 하나 그렇게 잡아야죠. 법이 잡습니까? 사실 테러리스트를. 예.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걸 막으려고 민주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건 상권 분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검경, 국정원 같은 데는 견제를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법부에서 그걸 하는 게 아까 오늘 얘기 많이 나온 영장이라고 하는 게 함부로 행동 못하도록 하는 거고 또 국회도 그걸 심사하고 국정원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했으면 그걸 갖다 심사를 받아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다 썼는지 이런 거 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게 돼야 그래야 이 빅브라더라는 이건 기술적인 어떤 불가결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전부 독점하게 되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테러 방지법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캐릭터로부터 나왔는데 하지만 이건 진짜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가 함부로 행동하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빨리 고치는 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그동안 국정원이 사실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막 많이 했어요. 댓글도 달고 대선 때. 그건 진짜 유치한 예. 뭐 심리단 조직해서 엄청난 예산을 써서 그 다음에 다 밝혀진 거예요. 전직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됐어요 이 사건으로. 예,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간첩 조작 사건. 예. 국정원 요원들이 그 일종의 이제 조작된 위조된 증거를 통해서 재판에 내고 이렇게 해서 또 그게 문제가 됐죠. 이런 어떤 국정원의 활동을 보면 이미 우리 깊숙이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을 법을 만들어서 완결판 그동안 했던 불법적 활동을 적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는 댓글 달아도 재판 안 받는 수사를 안 받는 국정원. 그다음에 뭐 증거를 조작해도 조작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조작해도 사실은 뭐 수사를 안 받는 국정 위상을 올리는 거죠. 이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이제는 그동안 숨어서 엄지에서 하던 일들을 전부 다 양성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이 두 번만 딱 되면 이제는 아무도 태클을 못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하자면 그런 그동안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이제 이 법을 통해서 한번 일거에 좀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사이버 테러 방지법까지 또 강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에서 테러 방지법이 부결됐나요? 부결됐죠. 예. 그러니까 결국 테러가 일어났지만 테러가 일어난 나라마저 테러 방지 부결한 것은 결국은 테러라는 걸 법으로 막는 게 아니라는 사실상 범세계적 합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톨레랑스라고 하죠. 이게 지금 사회가 어디까지 포용할 것인가의 철학적 고민이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어떤 특정 종교, 특정 지역 세력에 대한 증오와 배제, 차별과 폭력이 서로 주고받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런던 에즈 폴론에서도 그 영화에서도 그 결혼식을 폭격하거든요. 미국 폭격기가 명백히 불법이죠.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가 미국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도 나도 다 괴물이 되어버렸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당신이 먼저 우리 동생의 결혼식을 폭격하지 않았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랑 다 죽거든요. 그 행복한 결혼식에서 얼마나 그 증오가 그 분노가 폭발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이 법을 다 읽어보니까
회 테러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별도로 팀이 있어. 그건 어차피 가동돼야 되고. 요 국민들 겁주기용, 국민들 사찰용이다라는 결론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총선 때 심판하자. 예, 그렇죠. 어떻게 심판할까요? 우리 좀 의지가 있고 예. 힘 있는 박땡땡 후보도 은평갑에서 당선되시고 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인권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예. 박땡땡 씨. 예. 뭐 우리는 팟캐스트에서 밝혀도 돼요. 아 그래요?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들어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열심히 하시고 예. 국정원의 인권 침해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야당이 만나져야 이거를 폐지하든 개정하든지 얘기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야당이 무조건 늘어나야 돼요. 뭐 우리 뭐 할 말이 그것밖에 없네요. 야당이 저도. 더 줄어들면 사실은 더 강화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이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라도 투표를 잘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늘어나야 된다. 과반수상 늘어나야 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다음에 설령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노동조합이나 풀뿌리 시민단체나 어떤 시민들의 어떤 모임이나 또는 참여연대나 이런 데 다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싸우고 공부하고 맞서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이 있어야 또 우리 시민을 보호를 할 거 아니에요. 국가는 박근혜는 얼마나 100만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국민들 지금 억압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네. 이제 우리 참여연대도 그렇고 시민단체들 많이 예. 연대하잖아요. 지금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또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한 10,000개 정도 생겼는데 예. 이 조직이 또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번에 총선에 한번 한 역할 해주시면 꼭 협동조합들이 또 지역 곳곳에 계시는데 물론 예. 조금 이 정치적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좀 그쪽에도 좀 우리 참여연대에서 좀 예. 연대에서 많은 분들에게 예. 이런 부분을 좀 홍보 좀 해주시고 같이 좀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선생님들 다들 아주 건강하고 풀뿌리 시민의식이 뛰어나신 분들이죠. 예. 그 보면 저기 한살림 저희 우리 협동조합 가장 큰 생활협동 가장 큰 데가 한살림하고 아이쿱 생협 뭐 또 여성민의 생협, 에코 생협, 두레 생협도 있는데 아주 건강하신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믿습니다. 예, 오늘 60분 조금 넘게 테러방지법의 내용 앞부분 다루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국정원이 우리 통신 자료 털고 있는 것들 다루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선거 얼마 안 선거에서 진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기억하고 심판하자. 자, 이노군, 하태경, 주호영, 이철우, 박민식 5사람이 이 법안들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 오 변호사님, 정태선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마무리 말씀 우리 오 변호사님. 예, 하여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뭐 주장을 가끔씩 합니다. 요새도 심각하죠. 그동안 몇 년 동안 겪었던 거라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4월 13일 날 잘 한번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태선 소장님. 네,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국민들 사생활, 저는 거창하게 인권까지 말하지도 않겠어요. 너무나 절박한 그냥 사생활이라도 제대로 보호되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은 심판을 해줘야겠다. 국민 여러분 투표장으로 압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연대 팟캐스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총선 특집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조국 교수님도 나오신대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그널 작가님도 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더 재밌게 뜻깊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